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핵심은 연공 서열을 없애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인사제도 개편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김경환 원장,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핵심을 좀 짚어보면은 30대 임원 또 40대 CEO도 나오게끔 인사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위기감이 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라는 삼성의 위기감이 인사제도 개편까지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내용으로 왔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위기감이 발현이라고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2021년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개가 지금 같이 병행이 되는데 네. 일단 매출이 74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5조 8,200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매출이 전년 대비 1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8% 정도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낮다는 거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게.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10% 이하로 둔화가 되었고 이런 면이 아마 이제 위기감이 표출된 것 같고 그러나 요거 외에도 이 두 번째로 사실 인재 확보 측면이 사실 저는 요번 인사 개편의 그 방점이 네. 인재의 확보라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인재 유출보다. 사실 지난 2000년대 초에 벤처기업 붐이 일었고 예. 지금도 스타트업 붐이 일었는데 각종 언론이라든지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이 벤처기업의 스타트업 쪽에 상당히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금 몰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류의 어떤 옛날 이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좀 인재가 좀 확보하는 게 좀 어렵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 두 가지가 이번 인사 개편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확보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김현학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에 그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한 8년 정도 사실상 삼성을 경영을 해왔죠. 근데 예. 제 기억에는 첫 번째로 내놓은 아주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선대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위기 경영에 관한 메시지를 내왔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93년에 주요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아놓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고 선언한 적도 있고요. 네. 또 그러고 질경영, 품질경영 그래가지고 불량난 핸드폰 모아가지고 다 그냥 화형식 한 적도 있고요. 또 7사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아침 7시 출근, 4시 퇴근. 맞아요. 아침 일찍부터 좀 열심히 해서 한번 바꿔보자. 삼성은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위기의식을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국내 기업들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항상 매기론 강조하시면서 그런 끊임없이 이렇게 조직 내부를 채찍질하면서 달고 왔는데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취임하고 나서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계속 재판 송사에 휘말리고 그렇죠. 제대로 된 있었어요. 경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번에 본인이 다 작성한 건 아니겠지만 실무진 작업에서 처음으로 또 혁신 경영에 화두를 던진 거고 당연히 물론 이제 어떤 자기가 경영을 맡고 나서 잘 나가던 삼성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위기의식의 반론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교수님 말씀드린 것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을 하자. 특히 이제 삼성의 경쟁사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경쟁사가 아니고 다 글로벌 회사들인데 글로벌 회사들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출장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너무 전통적인 연공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의 조직 문화나 인사제도 같은 거는 그 사회의 문화와 또 너무 동떨어지게 너무 혁신적으로 가는 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그렇죠.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핵심은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 폐지다. 즉 10년 안에 평사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은 대리 4년, 과장 4년 이런 식의 체류 기간이 있는데 포인트 제도 없애고 그냥 빠르게 승진하면 10년 안에도 CEO가 될 수 있고, CEO가 될 수 있고 또 전문 임원이 될 직급을 수 없앰으로써 임원도 빨리 정말 상무에서 바로 부사장이나 사장을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건 다른 제도들은 이미 기존의 기업들에 또 도입한 제도들도 많아요. 예. 전무제도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없앴다가 다시 부활한 경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료 평가 이런 것들도 일부 기업이 도입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또 그런 이슈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저는 뭐 절대 평가로 간다, 상대 평가 10%만 두고 절대 평가로 간다고는 어떻게 보면 계약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제 문제가 너무 후하게 네. 중심화 경향. 그래서 다 잘 주고 그 중간에 몰리게 다 평균점을 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평가 우리 대학에서 그렇죠. 학점 매기듯이 네. 저도 학점 주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디학점도 예. 줘야 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상대 평가를 안 하면 다 좋게만 주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 고민해서 10%는 또 뭐 최우수 등급은 네, 그걸 두지만 유지한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과연 이런 내용들을 이런 혁신적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삼성의 구성원들이 잘 수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는 좀 두고 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앞서 뭐 이건희 회장의 혁신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시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사실 뭐 사법 리스크에 쫓겨다니느라 이렇게 이렇다 할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병철 선대회장 같은 경우는 뭐 공채 제도, 그러니까 공개 채용 제도를 했었고 이건희 회장은 대졸 여성 전용 공채를 하면서 뭐 어쨌든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를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보여줬고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인사 제도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라고 나선 건데 뭐 결국 핵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질적으로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사람의 문제이고 얼마나 유능한 인재가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올리냐 관련된 문제이고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뭐 삼성이 특히 주목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제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이건희 회장은 인센티브를 대단히 강조했죠.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게 바로 인센티브다. 그렇죠. 잘하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도시겠다. 성과를 주는 그 제도가 바로 이제 오늘날 삼성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한 것 같고 이제 이재용 회장은 뭐 그런 이익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뉴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부드러운 변화 뭐 이런 것을 좀 추구하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지금 삼성이 위기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내외부적으로 그렇게 뭐 위기 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뭐 745조 정도인데 지금 뭐 어저께 기준으로 하면 한 630 정도, 15% 정도 줄어든 그런 측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위기 의식을 발현해서 그러다기보다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좀 그러고 특히 이제 이 인재를 갖다가 좀 영입하는 측면이 저는 오히려 집중됐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내부의 어떻든 간에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너무 경직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새로운 인재를 갖다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30대 임원이 나와야지 밖에서도 30대 임원을 갖다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뭐 동인이 만들어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저는 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이 인사 국가라든지 인사 제도 전반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교섭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보장되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단체 교섭의 주요한 내용으로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노사 간에 노동조합과의 대화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근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장1단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제도든지 간에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그렇겠죠. 실제로. 네. 예. 그래서 뭐 앞서 이야기했는데 LG 같은 데도 전무제도 도입했는데 상무에서 부사장이 갔는데 옷은 부사장 옷을 입혀놨는데 하는 일은 여전히 전무나 상무 일을 못 벗어나는 그렇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킨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부가 좀 판단의 중심에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성의 인사제도 개편이 진행이 됐고 설계도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설계도가 그대로 건설이 되고 지어지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30대 임원이 가능해지고 40대 CEO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의 그동안 뭐 고강도 노동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과연 이런 30대 뭐 임원, 40대 CEO 이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이번 인사의 저는 이 방점이 내부에서의 어떤 그 이 인재 관리도 있지만 네네.
외부에 이제 인재 확보하는데 큰 방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 실리콘밸리 진짜 많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얼마 전에 또 뭐 구글의 임원도 만나고 등등 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빠른 경영 환경 내에 이제 적응을 못하겠다 될 이렇게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나타난 것도 국내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MZ 세대라고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도 네. 이런 류의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 어떤 그 경영 관례대로 이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경영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 공유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피어 리뷰라든지 동료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 왔고 근데 그걸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포장을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 이 가기 위해서는 5년 만에 삼성의 신인사 제도를 발표한 요가 이제 계속돼 가면서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아까 이 두 분의 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결론적으로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그다음에 실행력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미 SK라든지 아까 말씀한 LG라든지 많은 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진짜 많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연구를 해보면 요즘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어느 그 벤처기업 잘 나간 데는 스탁 옵션으로 뭐 향후 뭐 5억을 행사할 수 있다, 10억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실제로 그게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이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벤처 쪽에 지금 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인재라는 게 조직을 끌어나가고 결국 성과로 나가는 건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인재 확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이 신인사 제도는 결국은 실행력을 가지고 네.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계속적인 어떤 삼성 차원의 와칭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김기영 원장님도 이제 외부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주셨는데 제 생각엔 삼성 내부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좀 궁금한데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내부에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인재가 뭐 30대 임원이 나오고 40대 CEO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내부에서는 승진이 전혀 안 되고 막 적체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암만 들어온다고 해서 내부에서 또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삼성은 외부의 우수 인재 영입 제도는 지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S급 인재라 그래가지고 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사장보다도 월급 더 주고 데리고 예, 오고. 삼성물산 사장 하시는 최치훈 전 G에너지 동아시아 사장의 경우에도 원래 신입사원도 삼성 근무하다가 밖에 나서 굉장히 잘 나가시니까 다시 예. CEO급으로 영입한 경우 그 외에도 뭐 연구원들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고 데리고 스카우트하고요. 오고, 또 예.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이라 가지고 외국인들 MBA 출신들 뽑아가지고 본사에다 한 2년 근무하게 하고 또 글로벌 계열사에 막 보내고 이런 제도들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삼성의 패스트 트랙 이게 핵심인데 네. 패스트 트랙 핵심 뭐냐면 우수한 인재들이 네. 삼성이라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어떤 갇혀 뷰로크라시 있지 않게. 갇혀가지고 제때 승진 못하고 그런데 유혹이 많잖아요. 삼성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뭐 글로벌 IT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들 혹은 뭐 네이버 같은 그런 어떤 그 IT 회사들에서 네. 좋은 연봉이라든지 좋은 그렇죠. 조건으로 스카우트하면 데려가려고. 이게 기존의 뷰로크라시 하에서는 도대체 빨리 승진할 수 없는데 거기 가면 바로 뭐 전문급이라든지 그렇죠. 임원급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10년 안에 이렇게 임원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은 제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뷰로크라시나 히어라르키에 대해서 대체로 조직 이론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규모가 커 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또 위계 질서라든지 그런 필요가 특히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생산성, 수율, 뭐 효율성 이런 것들도 네, 중요하거든요. 따져봐야죠. 그래서 너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네. 개발해서 IT 개발하는 그게 가능한데 수만 명이 있는 회사에서 너무 수평적인 그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은 줄이는 것이 맞고요.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원활히 하고 능력이 있으면 빨리 승진시키는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워낙에 관리의 삼성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의 인사 담당 임원들이 굉장히 뭐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그렇겠죠.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일부 이제 아이템들을 보면은 그냥
스크찌개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뭐 저는 이 방향성,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가 우수 인재를 계속 확보하고 가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게 이제 좀 스타트업 같은 데서 한번 자기 꿈을 키워보고 싶어하는 어떤 젊은이들을 100%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보면 삼성에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다른 데서 또 게임 회사를 만들어 예.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큰 회사는 그런 인재의 어떤 그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잘 육성이 되고 또 다 사회에서 또 나가서 또 다른 곳에 기여하는 것이 또 삼성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인사 승진이 좀 더딘데 외부에서는 계속 뭐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막 데리고 오면 예, 예. 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밖에 스타 플레이어들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핀란드 가서 노키아 이쪽 보니까는 뭐 노키아는 핸드폰 연구 개발하는데 한 사람이 1년에 한 10개 정도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은 한 100개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삼성은 정말 그래서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끌고 가는 애플의 구조가 아니고 어떻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정말 실력 있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든 간에 퍼포먼스를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밖에서 가져온 사람들 내보다 나은 게 뭔데 학력도 그렇고 삼성전자 들어갈라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안에서도 직업 훈련을 다양하게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밖에서 데려왔는데 내보다 나은 게 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임원을 갖다가 30대에서 발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제 빅테크 산업에 있는 뭐 판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게임 업체라든지 다양한 바이오 업체들 네, 이런 빅테크 데들이 쪽이나. 이제 뭐 30대 임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또 창의성을 갖다 존중해줘야 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데 네. 10년 동안 진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평균이 그냥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신입사원 들어오고 3, 4 이래가지고 대리 담는데 3년, 과장 다는데 3년, 차장 다는데 4년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10년 동안 직급도 안 올라가고 임금도 안 올라가고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불만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윗직급에서도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장, 차장, 부장 없애고 그것도 뭐 한 직급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인데 여전히 거기도 여전히 임금이 안 올라가고 직급이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 겨우 되면은 뭐 부장 그 정도 매니저급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데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임금이 낮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네.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경쟁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입사 10년 차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한 7, 8천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입사 10년 차면 삼성전자보다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데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선택적 근로라고 하는데 여전히 밤 10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주요 뭐 핵심에 네. 뭐 임원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 10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우리 뭐 야간 수당도 제대로 1.5배 쳐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일만 2시간 시킨다. 장시간 근로시키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동의가 일어나야지 또 조직이 활성화되고 강화되는 거지. 그렇죠. 오늘날 삼성이 사실 지금까지 오는 것이 뭐 인재였고 인센티브였고는 하지만은 뭐 한두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로 해서 끌고 온 것도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잘해가지고 평균이 높아져가지고 끌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인사제도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뭐 재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 젊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기 대표의 최수연 글로벌 사업 지원부 책임 리더를 내정한 상황인데 이분이 보니까 1981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 40세예요. 보니까 80년대 생도 인재 대표가 되고 또 임원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되는 흐름, 변화, 이거는 뭐 사실 막을 수 없는 흐름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대세라고 보긴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예. 올해 임원 인사 키워드가 S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븐티. 이게 이제 그 70년대생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대생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 임원 인사 키워드가 다이스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또 이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인 삼성그룹,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고 있지만 삼성 SDI의 신규 임원 13명의 평균 나이가 47.1세. 굉장히 젊어졌다는 거죠. 지난해가 48.4세니까 1.3세가 지금 젊어진 거죠. 그리고 삼성 전기 역시 신규 임원의 평균 나이가 47.3세. 그래서 작년에 48.9세보다 이제 1.6세가 젊어진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키워드고 대세일 것 같기는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MZ 세대가 우리 사회의 이제 우리 사회 경제 구조 네. 자체에서 이제 주류 세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7 중에 이제 쇼트란 그래서 이게 2011년에 이제 임원이 되는 그런 비율하고 지금의 임원이 되는 비율하고 하면 계속 이제 임원이 되는 비율이 이제 줄어들어 온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임원 되기가 힘들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를 자꾸 좀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30대 40대들의 파격적인 그런 임원 승진을 좀 시키는 거는 이제 조직의 어떤 그 활력을 좀 꾀하는 것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거는 2025년도에 이제 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ESG 경영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네. 그럼 ESG 경영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뢰와 가치를 이제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부여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ESG 경영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 젊은 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조직의 어떤 이 가치와 이런 신뢰를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파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이 삼성의 이런 그 발탁 아주 이런 것들은 이제 대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0년대생,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임원에 앉히겠다라는 건 아무래도 젊은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을 좀 기업 자체가 좀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뭐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꼭 기업뿐만 아니라 금년에 30대 젊은 정치인이 야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미 사실 저기 네이버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네. 만 40세 여성 임원이 그렇죠. CEO가 됐다는 거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의 물결은 점점 올 겁니다. 다만 이제 또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 IT 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그런 자유롭고 뭐 이런 수평적인 그런 기업 문화가 쉽게 착근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또 조금 더 보수적이겠죠. 좀 경직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임직원에 대한 보상은 네. 꼭 직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도 빨리 승진을 하게끔 한 건 굉장히 잘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굉장히 조직 규모가 크면은 18일 때면 30대 이런 분들이 본부장이 와가지고 수백 명 이렇게 조직을 거느리고, 거느릴 예, 때 아무리 성과 리딩하는. 뛰어나더라도 그렇죠. 조직 관리 능력하고 본인이 어떤 하는 뭐 팀장이나 개발자 능력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상을 해주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한다면 사실은 저는 앞으로 이런 삼성이 리더하고 있는 이 변화의 물결들이 다른 조직에도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플러스로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연봉제의 도입입니다. 네. 직무급에 기반한. 지금 이제 MZ 세대가 가장 갖고 있는 불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선배들 연봉이 높다고 해서 내보다 월급을 2배, 3배 받는다. 근데 냉정하게 직무제를 도입해가지고 같은 일을 할 때는 같은 노동을 같은 난이도면은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일 연봉, 노동, 동일 임금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또 조금 다른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건 좀 다른 네, 거예요. 네, 네. 적어도 같은 직무 회사에서 같으면.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뭐 일단 조립을 하고 있는데 고참들은 뭐 2배 더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직위 직급 파괴에 의해서 연봉제까지 도입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좀 더 그에 앞서 나중에 또 노동의 고용의 유연성까지 따라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이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인사제도를 개편해서 뭐 임원 혹은 CEO의 뭐 젊은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올해 또 근무하신 분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근무하신 분들 위에 네. 대표나 뭐 CEO로 젊은 분이 오셨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 어떤 조직의 안정감, 그다음에 조직의 조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의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삼성에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직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사안 하나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국내에서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네. 근데 나머지 동료 평가라든지 뭐 매니저 책임
책임 매니저 이런 식으로 두는 이런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좀 많이 하고 상당히 있죠. 뭐 예. 시행들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존댓말을 서로 쓰기로 하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잘 먹힐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부터 부장까지 직급별 임금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단계로 줄이고 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직무급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이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과 관련해서의 판단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원이 하는 일과 대리하는 일과 뭐 가장 차장과의 생산성이 차이는 꽤 있는 거죠. 사실은 제조업 현장에서 라인을 조립하는데 네. 라인을 조립하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호봉 간 격차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 호봉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더 높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연구직이나 사무직에 있어서의 차이는 꽤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직급을 뭐 LG 같은 데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직급 예. 가급적 쓰는데 실제로는 하다 보니까는 뭐 할 수 없이 선배 후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회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뭐 나이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로 그러면은 또 이제 친밀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신입사원들이 오히려 불만이 뭐냐면은 도대체 직급을 좀 정해가지고 나를 좀 리드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현장에서 각자 알아서 하니까 신입사원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LG 같은 데도 해보니까 팀장 빼고는 다 팀원이었어요. 근데 팀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관료 조직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팀원들이 안 쫓아가는 되지. 거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파트 리더도 정하고 또 자기들끼리 선임도 정하고 또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수평적 조직만이 반드시 좋고 수직적 관료화된 조직이 나쁘냐. 오히려 사실은 이제 가업의 직무 수행도는 하이어라키 조직이 훨씬 더 잘 간다는 그런 조직 이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잘 그거 해야지.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나이 차도 있는데 무조건 님으로 붙인다 했다고 님 붙이면서 대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 전통도 좀 살려가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사실 님이라는 호칭으로 지금 이제 변동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진짜 얼마나 효과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호칭만 님이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뭐 지시할 거 지시하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는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그냥 호칭만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프로, 뭐 님, 뭐 매니저 이게 수평화시키고 싶어하는 호칭을 많이 부여를 했다가 다시 원복하는 사례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수평적 조직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거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를 했지만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식의 이제 스타트업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이제 가서 보고 와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라는 건 정말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뭐 몇만 명이 지금 근무하는 조직 내에서 모두가 다 수평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완벽하게 그 효과를 그렇게 뭐 명칭을 바꾸고 네. 또 뭐 예를 들어 프로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를 조금씩이라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결론적으로 이게 향후는 이제 가는 이 대세가 되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을 좀 줄여가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실행력 있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 80년대생 임원 발탁하는 이런 사례들 보면은 예. 대부분이 지금 IT라든지 포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통신업종에 치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제조업이 훨씬 큽니다. 30% 그렇죠. 이상이 되기 아직은, 있는데 네. 여기는 아직도 이 말씀하신 대로 OJT가 필요하고 하이어라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이 새로운 인사제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면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80년대생 임원 발탁이 반드시 그냥 뭐 우리 사회를 단번에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정말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님이라는 호칭이 되면
정말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뭐 사원급 직원이 님이라는 호칭을 갖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막 제기하고 이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저는 전형적으로 인사 컨설팅 회사들 있잖아요. 밖에다 나온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인 레코멘데이션을 생각하거든요. 어느 나라 사회든지 문화가 있잖아요. 네. 미국 회사들은 사장 보고도 마이크 제임스 그러고 그렇죠. 이런 네. 퍼스트 네임으로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형, 뭐 선배, 그건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옛날 다니던 KT도 뭐 부장, 차장 대리 없애고 다 뭐 서로 매니저라고 네, 부르긴 했다가 바꿨었죠. 몇 년 만에 다시 속도 말로 빠꾸 했어요. 다시 네, 제가 부장, 앞서 차장 말씀드린 생기고. 원복 사례가 여기였는데 예. 네. 그럼 뭐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뭐 무슨 시 혹은 정도까지는 좋아요, 그죠? 아니면 뭐 친한 선후배, 뭐 형 미국에서 풀스네임 부르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갑자기 김프로님, 김뭐뭐님 그러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어느 회사든지 기업 조직이든지 그 사회의 문화와 동떨어진 어떤 조직 문화를 구현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현상에 만족해야 그건 아닙니다. 네. 항상 혁신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네. 어느 정도 한 발짝 두 발짝 정도 앞서 나가면서 그걸 문화 변화를 선도해야지 한 대여섯 발짝 앞서 나가면은 그렇죠. 너무 그냥 동떨어지고 너무 버리는 동떨어져 거죠.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아마 지금 뭐 프로니 매니저니 님으로 부르는 시도들은 되게 실패를 했고요. 다만 직급 체계를 뭐 일단 7개에서 4개로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막 평생 그냥 승진하는데 온갖 정렬과 이게 다 들어가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직급 제도도 없느냐. 아까 우리 정 위원장 좋은 말씀 해줬지만 네. 특히 저는 기업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사수 부사수 제도예요. 뭐 그게 선배가 됐건 대리가 됐건 뭐 과장이 됐건 멘토링을 되게 해주는 보면 신입사원 역할을 하는 들어오면은 거죠. 사수가 하나 붙어가지고 멘토링 해서 어느 정도 자기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죠.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처음부터 수평으로 깔아버리면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예.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가 있고 규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바꿔 나가는 정도이지 그 조직이 그 어떤 기업이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그 존재가 아닐 텐데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명칭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그건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변화할지 이게 과연 정말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발단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삼성이 어떻게 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영건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던 동료평가제 이것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인사 고과 평가를 받을 때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제 인사 고과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인데 이번에 삼성의 이 동료평가제는 같은 부서 직원 3명이 이제 본인을 평가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내가 일을 하는 것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 하니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뭐 좋은 평가를 마치 공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인사고과에서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하향식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동료 평가나 다면 평가, 상향식 평가는 많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오래전에 해왔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많지 않나. 저도 뭐 제가 정권회사 노조위원장 할 때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동의해가지고 해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어떻든 뭐 일방적으로 위에서 너무 내려 꽂는 방식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직적인 문화가 여전히 문제, 뭐 과거의 군대 문화부터 시작해 경직적인 그렇죠. 문제, 그다음에 뭐 말투도 너무 뭐 존칭을 갖다 님님 쓰는 것도 어렵겠지만 막 일방적으로 하대해가지고 의욕을 꺾는다든지 막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없어집니다. 이거 동료 평가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뭐 자기만 챙기고 전혀 뭐 밑에 직원이나 동료들한테 관심 없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평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일은 잘하는데 동료들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 또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 또 불이익 받으면 이것도 또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지금 회사들이 쓰는 것이 이 평가가 좋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좀 더 좋게 평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부가적으로 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평가할 때 부서장들을 갖다 밑에 부하 직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나쁜 사람 또는 2년 전속 계속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임원을 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네. 이거는 진급을 안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삼성은 특히 좀 경직적인 측면이 뭐 좀 많기 때문에 네. 얼마나 잘하느냐 여부가 있는데 삼성이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3년도에 신경영 전략하면서 여러 가지 품질 경영, 위기 경영, 속도 경영하면서 그런 부분들 다 잘 됐는데 삼성이 했던 게 뭡니까? 7사 출근제라고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오후 4시에 퇴근하라는 퇴근하면,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증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증권사들도 영향을 조금씩 받았어요. 뭐 저희들도 빨리 출근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네. 삼성 그래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됐냐? 뒤에는 8596으로 다시 해가지고 원위치 싹 떼버렸거든요. 4시에 딱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 다 퇴근했다가 그 앞에 찻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5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저녁까지 일하는. 다 일하고 그랬어요, 삼성이. 그래서 제도라는 것이 뭐 획기적이기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의 동의를 잘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갖다가 뭐 평가하고 그걸 해갖다가 임금 예를 들어서 너무 연봉에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동료 간에 최소한의 어떤 뭐 공동체로서 팀으로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경직적으로 쓰게 되고 인사의 칼로 쓰기 시작하면은 이 제도 때문에 내부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일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 동료 평가니까 뭐 내가 친한 동료들 해가지고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그냥 인기만 얻고 그렇게 성과는 잘 안 볼 내고 수가 이러면 있죠. 이제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별로 인적 교류는 없는데 성과는 잘 내는 분들은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어두운 부분도 좀 지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동료 피어 투 피어라는 게 사실은 이 글자 그대로 이제 동료들끼리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발표했지만 사실 뭐 예전부터 좀 있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특히 삼성이란 전 특수성에 좀 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네. 사실 오늘날의 이제 혁신 환경이 예전에 이제 클로스드 이노베이션은 어떤 폐쇄형이었다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방형으로 돼야 되는데 네. 개방형으로 돼야 되려면 외부에서의 어떤 그 이 R&D 자원도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개발한 거 아니면 이건 제품화 시킬 수 없어, 서비스화 시킬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개방형 그런 어떤 그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콜라보가 중요하고 이런 콜라보는 결국은 나 혼자 이렇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피어 투 피어가 그런 어떤 그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잘했다 하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네. 좀 해지름 시킬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기 투표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등급을 매기지 않고 등급을 매기고 소술형으로 A라는 사람을 동료 평가를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옛날에 전 국민학교 시절인데 네. 초등학교 때 이제 통지표 보면은 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위 학생은 뭐 어떻게 잘하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 서술형이죠 일종의 이런 방식을 좀 써가지고 이런 이 동료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해지한다면 그리고 또 보면은 취업 포탈에서 올해 11월 18일에서 21일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예. 60% 이상이 네. 60% 이상의 동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부작용을 적절하게 좀 해지하는 그렇게 하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좋은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 운영만 하면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면서도 걱정이 좀 남아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인사 제도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는 지금 드리는 질문에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하면 이제 산업계가 다 따라오는 이제 그런 제도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이번 제도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 좀 보일 것인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사실은 뭐 삼성이 도입하기 전에 아까 우리 사료 들었지만 네이버의 경우에는 만 40세의 여성 임원을 CEO로 내정했고요. 그렇죠. 특히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든지 IT 플랫폼 업계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들이 많죠. 많이 있고요. 또 예. 기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래서 이런데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 기존 대기업들이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 직장들은 아니니까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한 LG, SK 뭐 이런 회사들이 도입해야 되는 건데 특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삼성이 이렇게 인사제도 혁신을 추구하면 대체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계층이 기득권이 할 수 있는 40대, 50대 특히 기존 노조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하고 그렇죠. 이른바 20대, 30대 MZ세대하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거로 갈등을,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제 MZ세대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혹은 연봉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당하게 자기 능력이나 실력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니까 이런 어떤 인사적 혁신을 굉장히 강하게 찬성할 것이고 기존의 40, 50대 중견 직장인들은 네. 뭐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꼭 기득권이라는 바꾼다나. 표현이 뭐 네. 적절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부장 혹은 임원으로서 뭐 괜찮은데 이걸 막 뒤바뀌가 갑자기 막 후배가 내 상사가 되고 그건 보고 싶지 않다. 뭐 말은 못 그런 하지만 의견을 일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속으로 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야 될 제도이고 방향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각 기업들에 착근시키느냐는 문제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미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의 효율성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예. 어떤 능력 위주의 성과 위주의 인사체도를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가는 방향은 뭐 당연하고 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뭐 노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성세대의 마찰을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각 기업의 경영진이 영향을 발휘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뭐 젊은 세대와 이제 기성 세대와의 갈등, 최근에는 뭐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제 20, 30대 계층과 그다음에 기성 세대, 기존에 이제 뭐 차부장급이나 그 이상의 이제 세대들 간의 조직 내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면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발전적으로 가려고 했던 방향들이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저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사실은 MZ 세대들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이제 밝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안 되면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불만을 다 이야기하고 회사 경영진들이 그거 보고 거꾸로 피드백을 하는 이런 구조들도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뭐 복장 자유라든지 유연 근무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MZ 세대들 요구를 잘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성과로서 또 이제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대체로 이제 CEO나 임원들을 갖다 그 60년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도 586이 문제지만. 그런데 MZ 세대들 80년대들이 딱 오니까 요새 70년생은 운다 책도 나오고 70년대생들이 완전히 이제 소외되는 이런 문제들도 해서. 세대 간에 여전히 갈등도 있고 이렇긴 한데 회사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CHO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MZ 세대와의 갈등과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좀 과도하게 좀 반응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꼭 그 정도는 아니고 늘 뭐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의 퇴사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네네. 당연히 새로운 직장을 적응 못해서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걸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든 이분들이 주요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평가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그래야 되고 회사 밖으로 봐도 우리가 이만큼 이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들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제 임금 단순하게 그냥 받아라 이럴 것이 아니고 수렴해서 그리고 비교해서 제대로 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설문조사도 해보면 기업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이걸 좀 개선할 필요성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MZ 세대가 사실은 뭐 여러 면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MZ 세대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네. 조직보다는 이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의 일률성보다는 이 개인의 능력 그리고 자율성을 이걸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MZ 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배달의 민족 지금 그 우한영재들의 김봉진 대표가 밀레니엄 직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들어오면서 팀장들이 그 김봉진 대표한테 이런 이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밀레니엄 직원들이 이사하고 까탈스럽고 너무 요구 사항이 많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겠다고 이제 팀장들이 감당이 안 되겠다는 예, 얘기네요. 김봉진 대표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김봉진 대표들이 오히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얘네들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5년 뒤면은 더 이상한 애들이 몰려온다. 그때를 대비한 연습대로 생각하고 또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향해가는 과정이 아니겠냐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후에 G세대가 왔단 말이죠. 이 이상한 G세대는 세대들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MZ세대인데 네. 이 MZ세대는 사실은 이 우리 경제사회적으로 지금 중추적인 뭐 벌써 됐어요. 이번 대선도 사실은 뭐 이 친구들이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표를 하니까요. 던지느냐가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해졌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들이 어쨌든 그 이 행태를 좀 명확히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들과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네. 그런 이 기업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개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도 있고 기존의 기업들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답습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뭐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겠죠. 과연 이것들이 또 직원들과 회사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환 원장, 김연학 교수, 정영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